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후 2시쯤에 최순실 씨를 공개 소환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착수 이후 오늘 아침 김종전 문체부 차관에 이어 두 번째 공식 소환이 된 건데요. 네, 과연 특검이 최 씨의 소환을 통해 어떤 새로운 사실을 추가로 규명해낼 수 있을지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환 장면을 저희가 영상으로 함께 볼 텐데요. 일단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소환이 있었습니다. 김종전 차관과 그러니까 이번 최순실 게이트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 두 명이 소환이 됐는데요. 일단 최 씨의 출석 장면 보셨죠?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일단 오늘도 이제 1시 52분에 네, 입장했는데 일찍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도 흰색 수의 그를 입고 흰색 마스크까지 끼고 네. 오늘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예. 얼굴을 이제 가리고 얼마 전에 재판정의 모습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때보다는 얼굴을 더 가린 그런 모습이죠. 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리고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다 침묵을 했죠. 답변을 안 하고. 역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 안 하고 좀 오늘 얼마 전에 재판정에 나올 때는 눈도 좀 또렷하게 뜨고 좀 그런 모습하고는 조금 달리 오늘은 이제 좀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했습니다. 네, 김 부장님께서 지금 이제 부담스럽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차 교수님, 어쨌든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검찰 조사랑 좀 다를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만반의 준비가 돼 있을 테고 그만큼 최 씨도 심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 지금 최순실 씨가 지금 특검이 수사가 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지금 피의자를 소환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예. 최순실 씨 바로 앞서 김종전 문화부 차관이 소환됐습니다만 아무래도 가장 큰 주요 혐의자는 지금 최순실 씨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를 지금 이제 오늘 첫날 소환하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오늘이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 아닙니까? 네. 아마 최순실 씨도 오늘의 이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나름대로 상당히 심리적으로 여유를 좀 찾으려고 하는 차에 오늘 소환을 그러니까 특검이 했다는 것은 상당히 기선을 좀 제압하겠다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수사를 위한 포석을 깔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기선 제압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예. 특검팀이 현판식 사흘 만에 오늘 첫 공개 소환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김종전 문체부 차관, 오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순실 씨인데 저희가 최순실 씨가 카메라에 포착된 모습이 19일에 첫 재판 때 이제 그 당시에 취재된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 오늘 모습과 좀 비교해 본 게 있거든요.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왼쪽이 지금 오늘 이제 특검에 소환되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취재진들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바로 특검 사무실을 향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좀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사뭇 달라 보이는데 분위기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든 지금 세 가지를 비교하자면 처음에 검찰에 들어갈 때 포토라인에 섰을 때가 있고 이번에 재판정이 있고 오늘 특검에 이게 있는데 첫 번째 검찰에 들어갈 때도 이제 경황이 없고 이제 그 당시 상당히 그런 정신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이번에 재판정에 들어섰을 때는 재판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만 거기서는 이제 자기 주장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좀 약간 다소 여유를 찾고 눈빛도 좀 초점을 좀 찾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보면 굉장히 좀 아까 말처럼 부담스러워하고 자신이 없고 고개를 푹 숙인 이런 모습인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특검의 이 수사 환경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아마 검찰에서만 해도 여러 가지로 전면 부인을 하고 또 이번에 재판정 가서도 전면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번 특검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이미 거기에 이제 수사팀에서 정두원 전 의원도 만나가지고 최태민 씨에 관해서 여러 가지 최태민 의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주변 취재를 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재산이 혹시 현재 최태민 이렇게 최순실로 이어져 오는 여러 가지 여기 재산에 모은 과정, 요 최근의 비리뿐만 아니라 이런 것까지도 다 조사할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현재 사실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독일에서의 여러 가지 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비자금이 엄청난 거에 달한다. 그게 이제 첩보 수준에서 다 확인은 안 되지만 몇천억 수조에 달한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진 않은 이야기들만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특검 수사가 굉장히 예리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특검에 가서 어디 가서 또 하소연할 때도 없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는 그러나 이 정부의 조금의 영향력이 있어서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을 수 있었지만 그것도 뜻대로 안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재판정에서는 일단
이 그 검찰에서 공소장에 된 그 직서시된 내용만 갖고 그 유무죄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특검 수사는 새로운 또 단서를 포착해서 새로운 혐의를 더 씌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당혹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맞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거고, 그리고 또 뭐 자신을 둘러싼 지금 독일에서 상당한 그 엄청난 뭐 차명 재산이 지금 뭐 억이 막 연일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이야기를 분명히 듣고 있을 거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부담. 또 하나는 결코 무시 못할 것이 자신의 딸, 자신이 그렇게 보호하고 싶어 했던 정유라 씨에 대해서 특검이 지금 체포영장에 이어서 지금 지명수배까지 하면서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딸이 지금 곧 소환돼서 돌아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엄마로서의 상당히 지금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황,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반영이 돼서 오늘 상당히 위축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순실 씨의 모습이 이전 공판 준비길 때 모습과는 달리 확실하게 확연히 바짝 좀 긴장한 모습이었던 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어떤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심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식일 텐데, 일단 오늘 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좀 주되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수사는 일단은 탐색전이라 그럽니다. 오늘 수사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탐색전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개괄적으로 물어보는 수사인데 초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번에 검찰에서 밝히지 못한 뇌물죄를 네. 특검팀에서 밝혀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뇌물죄의 고리가 어떻게 되냐면 최순실과 삼성 등 일부 기업과 박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이 고리에서의 뇌물죄를 밝혀내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삼성이 지금 이제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세운 그 코레스포츠, 비덱스포츠의 전신 코레스포츠에 수십억의 돈을 송금하지 않았습니까? 80억 가까운 돈을 송금했는데 그 돈이 원래는 승마협회 훈련금 지원금으로 여러 선수들이 같이 하라고 보낸 건데 네. 보면 여러 선수가 아니라 전부 정유라 개인을 위해서 쓰였고, 근데 그 정유라도 사실상 훈련 비용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정유라 사생활 비용 같은, 거기 보면 얼마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고양이 그렇습니다. 패드니 아기 분유니 뭐 쇼핑 목록에 있는, 여러 예. 가지 생활 무슨 슈퍼에서 살 만한 가계부 이런 같더라고요, 가계부 내용이. 같은 네. 이런 것들을 했는데 뭐 삼성은 사실은 그걸까지 알고 돈을 지원한 건 아니랍니다.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써서 영수증에 올라온 거죠. 이제 예.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쓴 거를 확실히 밝혀냄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부당하게 최순실 씨의 개인을 사실상 지원해 준 셈인데, 정유라 모녀를, 그러면은 무슨 대가를 보고 지원한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삼성의 물산과 제일모직의 그 합병 과정에서 그런 거에서 도와주는, 국민연금 차에서 도와주는 거에 대통령이 관여하고 혹시 그거에 의해서 고위층의 지시에 의해서 국민연금이 움직이지 않았느냐, 이런 고리들을 분명히 밝혀낸 게 이번에, 그러면 이제 뇌물죄를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밝혀내는데 최대한 주력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알다시피 이제 뭐 지금 최순실 씨 의혹이 뭐 한 10가지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문화 체육계 여러 가지 이권 개입들, 예. 네. 그 다음에 정유라의 부정 입학이라든가 이번에 그 돈을 삼성 돈 이런 유용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자기 회사 이 광고 사상 운영하는 걸 현대 자동차에서부터 그런 일감을 따낸 거. 그다음에 이제 롯데에서 돈을 받았다가 K스포츠 재단 받았다가 돌려준 거 있지 않습니까? 롯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SK에 그걸 제안했던 이 과정에서 혹시 다른 이권을 주는 거를, 다른 특혜를 주는 거를 반대급부로 거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주로 조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취재 기자 얘기를 들으니까 특검에서 첫 소환자로 오늘 최순실 씨, 김 전 차관 선택한 배경에 저희는 아무래도 집중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큰 그렇습니다. 의미 없다라고 일축했거든요. 네. 아무리 그렇다 한들 이미 검찰 수사 진행한 부분에서 그 관련 자료를 특검이 준비 기간 동안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네. 좀 핵심적인 부분들로 바로 들어가겠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뭐 지금 그 특검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기자들에게는 뭐 지금 바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특검은 아원석으로 좀 초조한 뭐 그런 기분이 들 겁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지금 핵심적인 의혹이 지금 뇌물죄 부분을 어떻게 지금 그 밝혀내느냐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뭐 보도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복지부와 국민연금 관계자들까지 오늘 소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10%의 지분을 갖고 있던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부분이 왜 그걸 했느냐? 그것은 결국은 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져서
최순실 씨가 삼성으로부터 무슨가 지금 수십억의 지원을 받고 그 대가로 지금 현재 그 국민연금이 합병을 지지해 준 것이 아니냐는 그 꼬리를 다 캐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인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결국은 최순실 씨에 대한 혐의는 결국은 지금 두 업체의 합병 부분에 대해서 네. 최순실 씨가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대가성을 확인한 부분이 아마 결국 가장 큰 초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부장님이, 말씀하신 예. 것처럼 바로 이제 삼성 그다음에 이제 최순실 씨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네. 그 과정에서 이 국민연금이 삼성의 통합 그러니까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통해서 이재용 이제 부회장의 승계가 아주 원활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거를 반드시 혹시 반대급부가 아니한 것을 밝혀내는데 핵심을 두고 있는데 그것 외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K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의 모금 714원 모금 과정에서의 또 뭔가 반대급부를 통해서 이런 모금을 더 강제로 하지 않았느냐. 하여튼 이런 거를 밝혀내는 걸 하는데 그럼 오늘의 키맨은 이제 최순실과 그다음 김종을 왜 키맨으로 봤느냐. 네. 얼마 전에 보면은 김종 그 전 차관을 고영태 씨는 최순실의 수행비서 정도로 생각했다. 뭐 그래 좀 벼펌하는 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심부름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또 김종 전 차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 전 차관은 문화체육 예술계에 여러 가지 이런 심부름을 하면서 이권에 또 최순실 이권에 개입하는데 앞장섰다 이렇게 보고 오늘 두 사람을 키맨으로 부른 거로 보입니다. 오늘 네. 두 사람 그럼 대질 신문 이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같은 날 소환되다 보니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기자 그 저희 내용에서는 일단 뭐 그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네.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뭐 예. 그렇게 뭐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니까 높지는 앞으로도 않은 것 같은데 소환이 그래서 많으니까. 오전과 오후로 좀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가능성은 대질할 가능성은 좀 적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자, 최 교수님, 예. 이게 결과적으로 권력자와의 공모 여부를 밝히기 이제 최순실 씨가 사인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권력자 공모 여부 이거를 밝히는 게 참 힘든 부분인 것 같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모르쇠를 읽어냈을 때 특검이 어떤 증거로서 이걸 잡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일 텐데 아마도 이쪽 부분에도 초점이 맞춰지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오늘 뭐 그 보도된 내용을 보면 네. K스포츠 재단을 사실 이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더 블루케이라는 회사에서 자신들이 회의를 하고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K스포츠 재단이 자금을 집행하는 부분이 오늘 문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난번 검찰 수사에서 꽤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 확보된 증거들을 최순실 씨에게 보이고 그것에 대한 이 진술을 받아내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닌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증거들을 진짜 축적을 해나가야 공모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이 지금 뇌물죄 부분인데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 앞서 이야기했던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부분도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롯데로부터 추가로 70억 받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롯데가 당시 형제난으로 인해서 이 경영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압박을 넣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70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도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롯데그룹 심동빈 회장과의 독대 과정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뭐 액수를 이야기했다는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어떻게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 부분도 짚어낼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부분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을 최순실 씨가 줄곧 관리해왔다. 네네. 이 부분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특검으로서는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까지 최순실 씨 일가가 관리를 해왔다고 한다면 최순실 씨가 직접적으로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이 그 취한 이득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이 늘어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직접적 뇌물죄도 그 혐의가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특검이 이 부분도 꽤 깊숙이 들여다보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이거 한마디만 얘기하면은 그럼 과연 이 그러니까 뇌물죄를 밝히기 위한 스모킹 건이 있느냐 예. 이건데 최근에 나온 이제 검찰과 특검을 통해서 흘러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종범 전 수석의 여러 가지 진술과 이 안종범 수석의 여러 가지 수첩의 내용이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내용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말에 안종범 수석에게
삼성 합병을 도와주라 하는 지시를 했다는 게 그 진술과 메모를 통해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근데 그게 이후에 7월 10일 날 국민연금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했고 7월 17일 날 주총에서 합병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을 밟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박 대통령은 아니 그거에 대한 반대 박 대통령 측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아니 반대 급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예. 국가적으로 그 당시 외국 자본들이 투기 자본들이 또 막 와서 방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병을 도와주라 지시한 것이지 아마 그런 취지로 답변할 수는 있지만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하여튼 이거를 지금 현재는 굉장히 스모킹 건으로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모양입니다. 예. 특검이 어떤 앞으로 수사 과정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 저희가 지금 정치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차 교수님,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임명진 목사인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그 친박계의 비대위원장이 됐다는 것 자체가 네. 많은 걸 시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것에 대한 해석이 많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지금 친박계의 비주류들이 탈당하면서 이 지금 내세운 그 기치가 혁신과 새로운 보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맞불을 놓을 수 있는 사람도 결국은 지금 새누리당을 이끌어갈 사람은 가장 개혁적인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임명진 목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줄곧 제야에서도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해왔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친박과도 좀 거리가 있는 분. 그래서 지금 비친박계 인사라는 점인 거죠. 네. 사실 이 임명진 목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그 이전에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과는 상당히 거리를 두면서 쓴소리를 상당히 많이 쓴소리를 해서, 많이 예. 해왔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검증된 리더십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한나라당 윤리위원을 하면서 사실 저승사자라고 할 정도로 이 엄격한 윤리 규정을 적용해서 네. 한나라당의 쇄신과 인적 청산에 상당히 기여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실질적으로 성과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이 지금 새누리당의 친박계 주류 입장에서는 임명진 목사를 만약에 데려와서 자신들만 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모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이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해를 안 가겠냐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모순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제 임명진 목사가 많은 기자들이 가면 인적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적 청산은 그분들이 알아서 나가면 좋은 것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냐고 하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의원총회에서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제명을 하려고 하면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절차를 따라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적정한 수준에서 정해진 틀 내에서 하겠다는 일종의 타협론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친박계 안에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이제 정권을 주겠다는 발표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좀 아직까지 친박계 내부도 좀 혼란스러운 걸까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예. 이 임명진 이 목사를 데려오는 데는 정우택 일단 원내대표가 굉장히 주도를 했어요. 결정적으로 했고 그런데 이제 친박의 핵심들로부터 약간의 동의는 받은 것 같아요. 약간의 동의요. 아예 되게 그게 어느 정도 예리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동의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못 물어봤으니까. 네네. 근데 분명한 거는 청와대나 박 대통령하고는 상의하지 않았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근데 이제 임명진 목사는 지금 박사모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임명진 목사의 컬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는 70년대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인권운동을 하던 사람으로서 현재 이 굉장한 강한 보수인 이 새누리당하고 맞지 않은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 2007년 경선 때 이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경선을 할 때 사실상 그때는 박근혜 후보에 반대하고 이명박 후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비박과 친이계와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일종의 박근혜 후보를 상대로 굉장히 강한 최태민의 의혹에 대한 질문을 막 직설적으로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임명진 목사를 왜 기용했느냐? 그거는 뭐냐면 이 새누리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박근혜 칼날을 색채를 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엔 박근혜 반대편에 있던 임명진 목사를 기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고 참 재밌는 거는 최근에 지금 이 사람은 경실련 대표도 맡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영구 제명하겠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실련 대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새누리당 해체돼야 한다는 말도 했었고 본인 스스로. 그다음에 경실련 대표로서 그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최근에 했어요. 네.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그럼 하기 나름에 따라서 지난 총선 때 이 더민주가
김종인이라는 칼라에 맞지 않은 김종인이라는 보수 색채의 지도자를 끌어들여서 일종 저승사자로 만들어 당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 보수 정당에서 나름의 이 개혁성을 가진 임명진 목사를 끌어들여서 과연 김종인 역할 같은 거를 시킨 건데 과연 그런 김종인 역할 같은 거를 해낼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비판적 시각은 네. 촛불이 그렇게 집회가 일어나고 국민적 여론이 있을 때도 친박 주류계들은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진 목사가 비대위원장 온다 한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당을 좀 살리기 위한 어떤 그 보여주기식의 어떤 것이 아니냐. 실 결과적으로 들어갔을 때 또 충돌이 생기면서 임명진 위원장이 또 그만두게 된 일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상황이 발전되지 않겠냐는 그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좀 보세요? 우려도 상당히 있죠. 지금 예. 당장 지금 임명진 목사가 지금 비대위원장 내정이 된 거지 완전히 지금 취임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예.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있을 그 새누리당 전국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진 목사가 지금 강하게 만약에 지금 그 친박계 주류들에 대해서 인적 청산을 지금 이야기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직까지 본인이 정권을 지금 손에 쥐지를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이유는 그런 지난번 5월달이었죠. 총선 직후에 당시 혁신위원장으로 정지석 당시 원내대표가 김용태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추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전국위원회가 친박계의 반발에 의해서 뒤집어진 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명진 목사는 아직까지는 정권을 지기 전까지는 말을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아마 정권을 지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 지금 새누리당 내에 탈당받을 제외하고 친박 주류를 제외한 중도파 의원들이 한 3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어느 당을 선택할 것인지를 지금 지켜보는 상황이거든요. 거기 지금 대표 기억이라 할 수 있는 이주영 의원이 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앞으로 한 달간 새누리당의 혁신과 그리고 지금 개혁 보수 신당의 혁신을 지켜보고 난 뒤에 지켜보겠다. 자신들의 정치적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임명진 목사의 입장에서는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강하게 개혁을 밀어붙일 것 같은데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결국은 인적 청산으로 갈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데 예. 그 상황에서 친박 주류들이 자신들에게 정치적인 위해가 왔을 때 과연 이것을 용인할 것이냐 어느 정도 자신들 수족을 잘라내는 선에서 참고 넘겨갈 것인가 부분은 그때 당시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기량작용, 밀고 당기는 작용에서 아마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김 부장님의 해석을 좀 들어보죠. 네, 그래서 저도 그저께 사실 정우택 원내대표하고 제가 취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바로 이 임명진 이렇게 만나고 있을 때쯤에 네네. 뒤는 발표는 어저께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갈 거냐 이게 물어보고 했는데 그때 이야기 들은 거와 어저께 임명진 목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 최고의 관건은 뭐냐면 이게 뭐 당의 노선을 개혁하는 거는 큰 부담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과연 출당시킬 수 있느냐, 윤리를 다시 원상회복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고민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친박 핵심 인사,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을 어떻게 이선 후퇴를 시키든지 어떻게 이런 걸 하느냐. 이건데 어저께는 말을 부드럽게 했어요. 대통령 출당 문제는 윤리가 하더라도 최고의 의견을 거쳐야 되고 복잡한 절차들이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 인적 핵심 인사들의 인적 청산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기에 일단 전국위를 통과한 뒤에야 드라이브가 걸 수 있고 전국위를 통과한 뒤에는 어느 정도를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은 그게 신뢰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사실상 당을 해체하고 재창당한 수준의 정권을 준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 재창당을 해야 나중에 반기문 총장이 들어와서 비박하고 손을 잡더라도 또 친박 2당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기로 하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노선에 대해서는 안보에서는 확실히 보수를 지키되 나머지 사회 경제 분야는 지금 비박도 굉장히 개혁적으로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도적으로. 네. 근데 여기서도 철저하게 개혁적이고 중도적으로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더라고요, 새누리당에서.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극화 문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증세를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복지를 아주 강화한다. 그러면 증세가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라든가 이런 또 따뜻한 보수로 나간다. 이런 이 사회경제적 분야에서의 노선은 거의 야당에 버금갈 정도로 하겠다 하는 각오도 또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정당의 목적이라는 게 정권 창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불임 정당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새누리당 입장에서 임명진 위원장을 앉혔다는 거는 그만큼 살려보겠다, 살아나겠다. 그러니까 혁신도 혁신이지만
불임 정당이 아닌 걸로 탈피하겠다는 의미인데 그런 면에서 반기문 총장의 어떤 그 이제 입국과 관련돼서 이 부분과 또 어떻게 커넥션을 맺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새누리당이 지금 그 탈당파들이 나가고 나면 그 탈당파들이 만드는 보수 신당과 새누리당의 지금 지지율 차이가 사실은 지금 비박계가 만드는 보수 신당보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반기문 총장이 기국에서 어느 당을 가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지지율이 높은,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지율이 높은 비박계 주류 쪽으로, 비박계 쪽으로 몸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강하게 쇄신과 인적 청산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율을 일단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렇게 해야만 유력 주자들을 모셔올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예. 그렇게 생각은 하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탈바꿈하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 지금 새누리당 내에 지금 이 인적 청산을 완벽하게 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들이 그러면 유력 주자를 못 낸다고 한다면 대선 국면에 갔을 때 나름대로 이 보수 연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있어서 그때 당시 지분을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혁신과 인적 청산에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목표는 뭐냐 하면 이 당의 새누리당의 박근혜 색을 확실히 탈색하자. 네, 친박색을 탈색하자. 탈피해야 된다. 예. 이거 하고 또 하나는 조기 대선 후보 경선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후보가 거의 없는데 비박계 당에도 보면은 반기문 총장이 와서 비박계와 당장 손잡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어느 한쪽만 손잡아 버리면 표의 확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도 보면은 뭐 유승민 의원, 오세훈 전 시장, 그다음에 원희룡 지사, 남경필 지사 한 너댓 사람 아닙니까? 예, 이게? 예.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현재 원래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이 이제 김문수 지사는 전 지사는 남기로 했어요, 일단. 근데 홍준표 지사도 남아 있고 비록 뭐 여러 가지 결함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저기도 도토리 키재기니까 여기도 거기에다가 이제 정몽준 전 의원 같은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일단 현대 당에 남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름을 쫙 나열하면 이인재 의원도 이제 전 의원도 출마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정우택 원내대표도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김병준 씨도 영입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본인들이 이거 뭐 다 동의한 건 아니지만 김항식 전 총리 네. 고사하지 그다음에 않았습니까? 예. 뭐 고사는 했는데 당에 만약에 대선 주자로 생각이 그렇죠. 있다면 예. 그다음 김병준 씨 그다음에 김형호 전 국회의장 하여튼 뭐 여러 사람들을 하여튼 원하는 사람 다 들어넣어서 조기 경선으로 해서 먼저 경선을 붙이는 분위기를 가져간다. 이런 것도 하나의 계획에 갖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두 분 얘기 들으니까 새누리당 그리고 개혁 보수신당의 어떤 보수 주도권 잡기 경쟁이라든가 대권 주자 관련해서 물밑 경쟁이 충분히 계속 그렇습니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한 가지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 선명성 경쟁 치열해지는 모습이에요. 일단 개헌 결선 투표제 도입되고 신경전 가열되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집중 공격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결국은 그 이야기는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아주 공고하고 나름대로는 그 지금 뭐 어제 그 한 조사에서는 그 반기문 총장한테 조금 오차 범위 내에 네. 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거의 한 3개월째 이 문재인 전 대표가 1위를 계속적으로 고수를 하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에 뒤처지는 야권 후보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도 고민이 좀 클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 촛불 전국에서 반사적 이익을 정치적 반사적 이익을 크게 잊고 있지는 못하다. 약간 고인물에서 그렇죠. 성격이 됐거든요. 20%라는 지지율의 그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도 지금 이걸 치고 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주자들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표가 1위이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공격을 하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2012년도에 결선 투표제 내가 가장 먼저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이 개헌 사항이라고 해서 헌법을 바꿔야만 결선 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주자들 같은 경우 그건 개헌 사항이 아니다. 법률만 바꿔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당신이 단지 1등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내놓기 싫어서 지금 반대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물론 그 결선 투표제뿐만 아니라 개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헌 문제도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주자들 같은 경우는 개헌을 고려를 해서 합종 연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지금 개헌을 강하게 주장하는 거고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 탄핵 정국에서 이 개헌 정국으로 흘러갈 경우는 민심과 동떨어진 일종의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기 예. 때문에
그걸 자제하자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서로의 정치적 명분은 갖고 있지만 서로 속내는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문 전 대표 어떤 자세를 좀 취해야 된다고 좀 보고 계세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현재 이제 고비에 있습니다. 대서론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 소위 비문 그룹의 스크럼 이 전략에 의해서 대서론이 좀 흔들리느냐 이런 상황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게 개헌 문제는 여야를 통틀어서 친문을 빼고 나머지가 전부 연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를 흔드는 국면이고, 예. 그다음에 결선 투표제는 이번 여권에서는 지금 별로 주장 안 하고 있는데 야권에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라든가 심상정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결선 투표를 해야 야권의 모든 주자들이 바로 출마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걸 단일화 요구가 별로 먹히지 않잖아요. 결선 투표가. 그러겠는데 이번에 문재인 전 대표는 이거를 사실상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문재인이 대세론이기 때문에 그 비문 주자들이 계속 연대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과거에 보면 대세론을 결국엔 꺾지 못하고 대세론이 결국에는 그런 온갖 연대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것, 그게 바로 그냥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 대세론이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뭐 소위 이해창 대세론이나 이인재 대세론 같은 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거는 결국에는 앞으로 자기 역량을 어떻게 더 보여주느냐, 더 큰 바위 얼굴 같은 모습을 과연 보여줄 수 있느냐, 네, 이런 거에 그거 결정된다고 중요하겠네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